네,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든 모양이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9980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 경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다. 그리고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이걸 줄여서 9980, 이게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소기업이 아마도 829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회복이 돼서 코스피 5천도 달성하고 또 반도체 호황도 맞이했고 또 경제 성장이 많이 회복이 돼서 조금씩 개선된 핵심에는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경전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 경제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도 합니다. 분기별로. 그랬더니 아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큰 성공한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대기업들이 눈에 띄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또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밖에서 보기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성장, 또 균형성장, 공정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 또 성장도 중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끌어온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또 탄탄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 포함해서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도 계신데 제가 중소기업부 장관한테도 각별히 부탁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어떤 중소기업의 활력을 가지고 좀 든든한 풀밭처럼 단단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충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약간 벗어나긴 한데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잘하고 계시죠? 별로 반응이 별로 박수 한번 줘보세요 한번.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중소기업부와 협의나 협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중소기업부에서 잘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회 부분이 양극화돼서 이게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절망을 불러오는 또 한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업 영역에서도 일부 기업 중심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화돼서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자리들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들도 성장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죠. 뭐 어려운 환경인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좀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착취 구조죠. 중소기업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소위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서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좀 갉아먹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막 후려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를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영 개선에 기술 혁신에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한테 로비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기업 문화, 또 공정한 사회 문화가 정말로 중요하고,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또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기업 환경, 좋은 산업 경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이긴 한데, 우리 현장에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정말 허심탄회한 제안 또는 조언, 지적,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노동부 장관도 나와 계신데, 제가 노동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중소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노동 문제도 사실은 매우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 뭐 출생과 출신 신분을 보더라도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인 또는 경영의 입장에서 할 얘기 충분히 하고, 다만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 또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이 한때는 그런 얘기도 많았죠. 뭐 빨갱이 취급하고, 노동 그러면 왠지 뭔가 이 빨간색이 좀 들어 보이고 불순해 보이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이 기업이 망하게 원하겠습니까? 자기 일자리인데. 또 그것도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또 다 드러내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해야 그게 또 하나의 사회 조직인데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요즘 뭐 ESG 경영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기업 내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갖지 않고 회사 망하기를 바라고 아니면 시간만 때우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생산성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소속감도 가지고 또 성과의 결과도 공유하면서 이 회사 발전이 나한테 더 도움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업의 성장 발전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부든 중소기업부든 노동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장관들이 서로 싸우지 않냐,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많이 싸우라고 했어요. 장관들이 싸워야 현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인이 안 싸웁니다. 대신 싸워줘야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을 또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이름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낌없이 의견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측 세 분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각각 혁신, 지역, 공정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께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올해 초에 중소기업계가 정했던 것들의 키워드들이 스스로 튼튼하게 잘 해나가자라고 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도 있고,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면서 한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지금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팁스라고 하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또 정부가 매칭하는 R&D의 지원 방식을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이유는 민간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후행으로 따라가는 것들의 성공률이 높았고 이것이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지원한다, 1년만 지원한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크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여지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나갈 때, 그리고 지금 딥테크라고 하는 좀 고난이도 기술 개발할 때는 4년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들이 좀 모여서 한꺼번에 지금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산이 있고 기후테크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혼자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정부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고 그 부처들이 규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같이 가지고 계셔서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복지부와 협업하고 방사청과 국방부랑 협업해서 그리고 기후부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협업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연구에만 멈춰 있고 이제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거냐, 이게 창업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여러분들의 더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기관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나 또 한국형 STTR이라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서 작년에 발표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올해 아마 곧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관련된 실증 구매도 좀 하고 공공조달의 제도도 좀 바꿔서 혁신기업들이 좀 더 조달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부가 제일 첫 번째 구매제가 돼서 시장에서의 실패를 좀 더 정부가 감당하는 제도들의 변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스마트 제조라고 부르고 AI 공장이라고 부르고 피지컬 AI라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똑똑한 공장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그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자본도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공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가 집중 앞장서겠습니다. 이미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대통령님 잘 못 알고 있던 건데 스마트 공장을 채택하시는 중소기업 분들이 이미 50%를 자부담으로 매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감당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산성, 매출액, 품질, 고용, 원가, 산업재해 모두 다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올라갈 것들은 올라갑니다. 우수 사례로 뭐 예그리나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금속 대표님도 오시고 모두 다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불량률 떨어집니다. 그럼 고용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생산성 좋아지니까 매출액이 늘면서 고용도 늡니다. 일하는 직업의 이 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또 와서 일할 수 있는 IT 기업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공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하던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기업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좀 더 합쳐서 지원하고 그룹 단위로 지원하고 또 융자는 융자, 출연은 출연, 보증은 보증 이렇게 구분해서 매번 신청하셔야 됐다면 이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출연과 융자와 보증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중심으로 생태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뷰티, 푸드, 패션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과 전문기관을 연결해드리는 부분들로 좀 바꾸고요. 관련 부처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식약처 굉장히 화장품과 식품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같이 협업해서 인증과 글로벌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부분은 대기업들하고 주로 작업하시는 쪽에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산단 이런 부분들과 지방정부까지 묶어서 같이 하는 구조들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지금 고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정 단위별로 자동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업하고 협업하고 대중소기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현장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로 좀 단위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수출해야 합니다. 제가 글로벌 얘기하고 수출했더니 댓글에 어떤 부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우리가 지금 힘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글로벌 나가냐, 수출이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수출 기업들의 월등한 경영 성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영업이익률 모두 다 보시면 회색으로 된 건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고요. 파란색은 수출 기업들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공장에서도 느낀 거지만 이유는 새로운 걸 하고 다른 걸 하다 보면 어쨌든 무언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경쟁력이 생기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잘하셔서 최대 수출액도 나왔고요. 수출 기업 수도 많았고 그리고 연속해서 수출하는 기업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강력하게 수출의 각 단계별로 말씀 주신 부분들의 모든 것들을 전 주기로 좀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첫 번째 수출을 도전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매출을 냈을 때 첫 번째 창업했을 때 이런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업종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식품도 그렇지만 뷰티도 이 이름을 좀 특별한 어떤 전문 용어 작업하시는 거 그리고 문서 작업하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별화된 업종별 지급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먼저 나가시기 전에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수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식재산처 협업해서 K브랜드 보호하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소프트웨어 현지화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해외 중진공의 여러 그 해외 거점들을 한꺼번에 다 씻을 수 있도록 좀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두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R&D, 수출,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R&D, 수출, 스마트 제조, 생산성 향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개별적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면서 느낀 건 회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수출만 하고 이때는 R&D만 하고 이때는 공장 생산성만 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프업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다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그 산업 진출하실 때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대기업이 잘 쓰고 있는 게 좋은 스텝 조직들, 좋은 컨설팅 조직들 그리고 좋은 전문가들과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 점프업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컨설팅 조직들을 넣어서 한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정부 보조는 7.5억이지만 기업이 결심할 부분들은 융자 보증 합쳐서 저희가 3년 동안 얼마쯤 쓰시나 봤더니 130억쯤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화하고 여기서 좋은 성과 나신 그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드리듯이 더 좋은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들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은 무조건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원 목표제 운영하고요. 창업에 있어서도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대 과기원 중심의 창업도시와 그리고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로컬 창업 지역 거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그 동반성장 지수 관련된 부분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방산이나 은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하는 것 집중하고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유관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두의 성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서겠습니다. 모두의 시작을 그리고 모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께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중기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8%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기부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없이 노동자 채용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우리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주도 성장을 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현실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납니다. 노동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정주 여건 조성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해법은 지역에 특화된 중소기업 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조합, 지방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기업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AI 인재, 반도체 기술 인재 등 맞춤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폴리텍 대학,
거점으로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지역 거점 대학 등의 훈련 시설 프로그램을 공유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600명의 능력개발 주치의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 여건에 맞는 노동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숙련도에 따른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 숙련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노동 및 전주 환경에 대한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 훈련 지원금 등을 이제 지역 산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채용장려금도 증액하여 지역 우대 정책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역 밀집 업종 등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 1,000명의 2월부터 나가 있는 1,000명의 산업안전 전문 인력들이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특화된 안전 일터 조성 사업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복지, 돌봄, 교통, 지원 등 일자리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올해 500억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산업전환이나 고용 둔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5억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합니다. 개정노조법 안착을 위해 원하청 대화를 제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칭 지역 고용 활성화법 제정해서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주거, 자산 형성, 산단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인재,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께서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기 격차 해소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를. 예, 우리 경제는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협상력 격차를 만드는 후진적이고 낡은 관행이 아직도 시장 질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칙해서 돈 벌 수 있는 착시적 관행이 만연해서 중소기업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고 경제적 약자들이 생계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어도 신고와 소송의 어려움, 피해를 구제받을 제도적 장치도 미비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바로잡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포용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경제적 강자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단체 협상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여 갑을관계 속에서 기루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불공정 거래 피해 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직권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위와 중소벤처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범부처 대응 체계를 통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기금을 통해 소송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증거 게시제도, 자료 제출 의무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공정위에 조사, 법집행 및 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대급 미지급, 단가 후려치기 등 착취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인력 확충, 조직 쇄신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판관리, 경제분석 등 법 집행,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맞게 합리화하겠습니다.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익명제보센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위법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반칙하는 기업은 쇠퇴하고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이 번성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상생협력, 혁신적 기업가 정신, 동반 성장의 활력이 살아있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조직 문화 혁신 사례와 관련해서 세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속의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상우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속 대표 홍상우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이렇게 큰 자리인 줄은 예상을 못하고 와가지고 준비를 조금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제가 3월 3일 날 산업부장 때문에 코엑스에서 그 수상을 받았는데 그때 뵐 줄 알았는데 오늘 그때 못 뵈서 오늘 뵙는 걸 보니까 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계 같은 겁니까? 하나금속은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해 있으며 30년 동안 산업의 쌀인 구리를 원료로 한 기초 소재를 생산하고 그 소재를 가공해서 전해 정용론 대용량 전기 부품과 부스바 전기라인 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속의 제품들은 지금 아까 AX도 얘기하셨지만 AI의 필수적인 전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속의 복지제도는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 중에 제일 기뻤던, 마음속으로 기뻤던 상은 가족 친화 우수기업 인증과 표창장입니다. 이는 하나금속의 미션인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션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전 직원이 제안하고 또 투표해가지고 만든 저희 위에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복지 제도 중에 20년 전 도입했던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위내시경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피검사 등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종합검진을 중소기업인 하나금속이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연세 들으신 현장 근로자분들 반응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종합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당황했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를 알기까지 한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현장 경험이 계셔서 제가 이유를 안 하셔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이 있으면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거 아닌가? 또 병을 알아도 고칠 여유가 없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사유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다들 기쁜 마음에 종합검진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두 분이 초기암을 발견하셔가지고 완치되었음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대기업군이 시행하는 복지제도와 성과급이란 성과 공유 제도를 하나금속도 도입하면서 장기 근속과 젊은 근로자들 분들 채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그리고 다음은 하나금속의 조직문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년 전 산업단지공단에 중점 혁신 육성 기업에 선정되어 2년간 혁신 활동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파워포인트 왼쪽 부분이 그 사항이고요. 대부분 지원 사업이 아까 중기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쇼텀인 3개월 단기인데 비해 중점 혁신 육성 사업은 2년간 지속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혁신 활동 매너리즘 마인드를 극복하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부정적 반응보다는 해보자! 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지속하고자 현재까지 지금 5년 됐고요. 자체 비용으로 외부 전문위원과 내부 역량 강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마인드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치 경영 선포식을 갖고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전 직원 참여해 수립했습니다. 핵심 가치인 책임, 열정, 존중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전 직원이 구호를 외치고 매월 핵심 가치 우수자 표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동가공 토탈 솔루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스트로젠의 황수경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아스트로젠 대표이사 황수경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중기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창업 9년차 기업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도 냈지만 또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또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하필 임상시험 중에서도 난이도가 제일 높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택하는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직원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지치고 퇴사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인간고들을 겪으면서 자연히 이런 고민들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그냥 단순한 직장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쉬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고민은 어떤 직원이 자신의 효능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쓸모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답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돈으로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저희 같은 매출이 거의 없는 스타트업 같은 입장에서는 이걸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년 기준 전 직원 100% 스톡옵션을 다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이제 선택하기 힘든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기술료의 10%까지 인센티브 펀드 규모로 잡는 곳은 아마 대기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펀드 규모를 거의 10%로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는 형태로 아주 혁신적이고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그런 이제 복지제도 또 보상제도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또 알게 됐습니다. 이 보상만으로는 사람을 끝까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지치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생기게 되면서 이게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 무너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매체도 참고하고 책도 읽고 뭐 경영서적, 심리서적 온갖 것들을 탐독하다 보니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됐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 내 일로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 쓸모감이
무너져 있던 자기를 가장 빨리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그 스텔라 스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회사 내에서 비영리로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 가족, 이제 환자나 가족의 삶에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함께 뛰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8세 때부터 진료를 한 10년 가까이 해왔던 자폐 청소년이 있는데, 이 청소년을 저희 회사의 그 공감기획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매주 1회 또는 2회씩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증의 자폐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좀 가져보라는 의미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고용을 했었는데, 웬일인지 이 환자가 출근을 이제 하면서 자신의 직책 본부장을 인지를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어떤 이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같이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폐 청소년들이 그 중학생 정도가 되면 발달이 거의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다양한 이런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근무를 시작하면서 다시 사회성 발달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제가 의사로서도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델을, 아직은 작지만 이제 이런 발달장애 청소년 또 성인들의 직업 모델, 또 사회적 참여 모델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본인이 단지 이제 뭐 실험 데이터만 만들고 이게 논문만 나오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의 삶에 이어지고 다른 환자들의 삶에 이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사명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고 또 아무리 사명감이 높은 일을 제시를 해줘도 본인의 건강이나 또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젠은 타인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직원 본인과 가족까지 함께 지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나 치매 부모를 둔 직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실비 기준으로 매달 지원하고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 돌봄 연차를 연차 이외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나금속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건강검진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다. MRI, 심장 초음파, HRCT 등등 온갖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정밀한 그런 검사들을 제가 직접 직원들을 상담해 주면서 요렇게 골라라 해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매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유연근무제와 조기퇴근 제도를 통해서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게, 또 아빠가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는 저희가 오후 시간을 온전히 비워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취미와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과 쉼 그리고 가족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번아웃으로 끝내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쓸모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아스트로젠은 앞으로도 사람을 지키는 과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유선희 부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대표님들만 오셨어요. 유일한 근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목에도 보이지만 저희 회사의 복지가 어떻고 이게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저희 회사를 좀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순수 근로자 입장입니다. 디바이스는요, 올해 24살 됐고요. 충남 천안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설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요즘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한때는 너무 한가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는 경영팀에 소속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다시 한번 유선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하는 놀이터라는 모티브로 한 20여 년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하는 놀이터를 위해 어떻게 복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랑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이죠. 그 근로자 우대 장기 저축 공제를 저희가 이제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그 금액의 20%를 회사에서 더 추가적으로 불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저도 가입하고 있고 이제 금융적 자산이 근로자한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또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한 3개년 동안에 그 퇴직률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 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업체분들도 다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학자금, 자녀 학자금이라던가 경조사금,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 더 나아가서 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 저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기노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작게나마 뭐 식비가 좀 더 올라간다던가 외근을 했을 때 출장비가 좀 더 올라간다던가 출장 숙소가 좀 더 윤택해진다던가 뭐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이렇게 된다던가 그런 게 조금씩 근로자 입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임직원의 시간과 역량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카운팅을 못 해봤는데 금요일 오후 4시는 저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4시, 2시간이 짧아졌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 효율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빨리 퇴근할 수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 효율이 더 생산성이 더 저하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정부에서 지금 그 4.5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음 닥쳤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 하면서 많이 이제 당연시 되고 그 고려했었던 그 기업이 고려했었던 이거 생산성 저희 일어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 회사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계약학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2014년도에 일학습 병행제를 저희는 도입을 해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기 취업 계약학과도 지금 신규 도입해서 사회 초년생들의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일하는 놀이터, 직장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는 녹이고 아이디어는 꽃피우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작게 제가 사진을 조금 삽입을 했는데 스크린 골프장이라던가 농구장, 풋살장 그리고 동호회 운영에 아낌없이 진짜 이 정도로 투자를 해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소기업도 정부의 지원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저희 회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저희 회사 같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정책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토론도 혁신, 지역, 공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참석자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의견이 들어가 있는 추첨함이 있습니다. 혁신 추첨함, 지역 추첨함, 공정 추첨함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의견을 뽑아서 소속과 성명 그리고 요지를 읽어드리면 이제 작성해 주신 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 추첨함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의견을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만큼 저희가 또 자리에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 주제부터 추첨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는 시간인데요. 성창의 이재진 대표님께서 적어 주셨는데요. 2가지 의견 주셨는데 보증기관의 평가 관련된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중간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있는 벤처기업 대표이사 이재진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보증기관에서 많은 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도 융통하고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술 평가를 받을 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술력은 사실은 정량보단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일반적인 평가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국내 특허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수로 바로 책정을 해서 보증을 해주시지만 해외 특허는 일단 질권 설정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예 평가서에 적는 난도 없어요. 해외 특허는. 그래서 기술력은 우리가 R&D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정성적으로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기계적으로 해외 특허를 제외하지 않고 어떤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또 무형 자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증기관들이 기술력을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헵틱스의 곽기욱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회계 관련해서 적어주셨는데요.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헵틱스의 대표 곽기욱입니다. 저희는 한성숙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험실 창업으로 해가지고 카이스트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매출의 한 95%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는 사소한 건의와 함께 이제 좀 그 건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저희도 팁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스케일업 팁스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를 근데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제 명으로 이제 연대 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거의 RCPS로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IFRS 기준으로 회계를 이미 떨려가지고요. 네, 저희 IFRS로 이미 컨버전 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평가하시기에는 같은 기업인데 K갭이면 되게 건실한 기업이 되고 IFRS면 되게 불안한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FRS로 컨버전한 기업은 보증보험을 받아와 하고 이제 보증보험에서는 당연히 너희 좀 불안해 보이니까 대표가 연대보증해 이렇게 하고 이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보증보험료도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약간 그래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스케일업 팁스 쪽에서 조금 더 심사 기준을 좀 잘 봐주시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해외에 비해서 RCPS, 상환전환 우선주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상환이라고 하는 R 쪽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굳이 이제 CPS로 그냥 전환 우선주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이 보통주로 투자하시는 걸 꺼려 하시는 거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같은 한 배에 타고 싶은 건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RCPS를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거를 계속 하자. 굳이 뭘 바꾸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연대보증도 해야 되는 결과, 또 매년 회계 기준할 때마다 RCPS를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다 따로 나가는 효과가 이제 서로 사회적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태펀드에서 조금 가이드를 주시던가 좀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코멘트를 좀 하면, 이게 지금 두 분 말씀이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한상숙 장관님한테 중소기업의 이 업무들이 되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심사 과정에서 뭐 누구 편들었냐, 불공정하지 않냐, 기준이 뭐냐 문책당할까 봐 이 형식적 공정성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꼭 담보가 없더라도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경우라면 뭐 보증을 하든 지원을 하든지 해주는 게 합리적인데, 그러다 혹시 사고 나면 책임을 물을 때 너 왜 보증이나 담보 없이 더 나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라는 문책을 당할까 봐 지금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주 원인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악용하는 예외적 사례. 이제 그걸 이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악용이 불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량 평가에 치중하게 되죠. 정성 평가보다. 이 두 가지 문제 다 그런 비슷한 측면의 지적일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연대보증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또 웬만한 데는 연대보증은 다 폐지했는데 여기는 연대보증이 살아있나 봐요. 어쨌든 그 문제도.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정책에 참고하고 필요한 건 시정하고, 나중에 다 여러분이 내시는 의견이나 뭐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다 개별 답을 다 해드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답은 다 해드릴 테니까 의견은 자유롭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보통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가끔씩 코멘트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만 하고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몇 분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 의견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정책 집행이 되지 않게 하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게 꼭 헝클어진 머리같이 돼 있어서 막 너무 복잡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지원을 받아주는 브로커 같은 직업도 생겼다면서요. 지원서 대신 써주고 지원 받아주고 그중에 일부 자기가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광고하는 것도 봤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 좀 안 되도록 유효한 부분에 책임지는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 빗듯이 한번 싹 빗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대통령님이 그 헝클어진 머리 이야기를 지금 벌써 3번, 4번째 하시는데요. 한번 싹 빗자. 정리 한번 하자.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같은 지적을 3번 이상 들은 적이 이게 지금 지적은 아니고 권고. 네, 권고. 네, 좀 지나면 이제 지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저희 보면서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특허는 되는데 해외 특허는 안 된다거나 이런 좀 그냥 들으면 좀 상식선으로 들어도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막상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오면 담당자들은 기준을 바꾸는 걸 본인들이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한번 저희가 시간이 지나간 제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좀 이 새로운 기업의 형태가 나타난 지가 사실 꽤 됐긴 했지만, 또 이렇게 활발하게 정부 자금을 쓰신 지는 또 몇 년 안 된 것도 맞아서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해외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제도를 전부 다 한 번 더 정비하고 또 어떤 부분들 바꿔야 될지 보고 좀 다시 설명드려서 이 헝클어진 머리 말씀을 이제 안 듣는 거를 가급적
몇 달 안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 이걸 해주면 사실은 고치는 게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언제나 수요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 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광고 삼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메인에 장관에게 바란다 메일 주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메일 주소에 막 인증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냥 바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10통쯤 들어오는데요. 보면 받아서 해야 될 게 많고 저희 국장님들 엄청 힘드시는 걸로 바뀌고 있지만 지금 주시는 것들 개별로는 답변 다 못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데는 굉장히 참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신 것도 다 보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메일로 바로 주시면 저희가 다 정돈해서 전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오늘 이 발언으로 한 10배는 더 들어올 겁니다. 이제. 네, 기대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X에도 그 메일 주소를 올리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왜 아직 저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로서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듣겠습니다. CIT의 정승 대표님께서 국책과제 대면 평가 시에 온라인 줌 평가 도입 관련해서 써주셨거든요.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장 간단한 거에 적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초격차 서류 평가 통과하고 나서 이제 대면 평가 받게 되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MWC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ES MWC 2파는 세계 3대 IT 전시회로서 저희가 9개월 정도 준비해서 나가고 작년 올해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언론이 주는 혁신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메일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면 평가 참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 한국관 참가하고 해서 직원을 보내서 대리 참석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직원이 답변한 걸 보고 이의 신청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떨어졌다는 직감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코로나 시기 때도 온라인으로 평가가 가능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사업화 평가이기 때문에 대표의 역량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 것들을 오프라인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엔비디 이번에 저희도 고민 엄청 하다가 못 간 이유가 듀라셀 CTO 면담이 있었고 중국에 화로 시작하는 그 전자기업 임원 면접이 있었고 투자가 저희 이번에 가서 100억 이상 투자 상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국가 지원을 위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갔는데 저희 야푸스는 포기하고 가셔서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비쿼터 시대에 좀 과거에 됐던 거를 없애는 수도 있지만 좀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으러 가려면 길에서 버려야 할 시간이 하루인데 그런 점도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에선 되게 중요한 것이라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형식주의를 극복을 해야죠. 그거 쓸데없이. 네,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님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혁신 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디에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어스랩 최재혁입니다. 기술 혁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11년 된 스타트업이고 10년 전에 팁스를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방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고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혁신들이 있고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혁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나 국가 출연 연구소를 통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예로 저희가 최근에 제일 집중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인쿼리를 받고 있는 것은 공격 드론을 잡는 이제 드론 요격 시스템인데요. 여기 피지컬 AI를 담고 높은 명주를 만드는 건 저희가 잘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완전한 요격 성능을 만들려면은 탄두를 달고 폭약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 K 방산에서 드론이라는 이제 새롭게 나온 그 트렌드긴 하지만 기존의 방산의 이제 그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높은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라던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방을 연구를 계속 끌고 왔던 국가출연연구소들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실제로 임팩트가 있을 걸로 믿는 그러한 연구를 이제 저희가 발제를 했을 때 연구소에서 이제 그들의 영역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기술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그런 발언권과 트랙들이 열릴 수 있다면은 정말 더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혁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융합의 시대에 칸막이를 없애자. 좋은 제안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안 적어주셔서 요거는 저희가 따로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하세요. 뽑혔는데.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한계 기업 요건이 너무 엄격함, 완화가 필요함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설마 성함. 뭐 나한테 기회가 올까 그런 거 안 썼는데. 네. 영광입니다. 저는 EQ랩 대표 권순범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어떤 보증과 저희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많은 정책 자금들이 이제 보증의 형태로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 기관에 결국 끝까지 가면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평가를 받는 걸로 이제 토스가 되는데 그 여러 부처 밑에서 가도 결국엔 그쪽 보증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보증기관에서는 사실 그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평가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왜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알지만 사실 많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서 그 RCPS든 CB든 다수의 자금을 이제 VC 민간 자금이 투입이 돼서 쭉 성장을 이제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 누적적으로 한 4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작년 기준 한 170억 정도 수출을 하는 성과를 내는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지만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서 어떤 정책 자금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 그런 부분을 조금 요건을 완화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정말 저것도 이제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한 단면인데 정말 전망 있는 뭐 우리가 뭐 어디라고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 10년씩 계속 적자 나면서도 미래 성장성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 회사도 많잖아, 그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형식적 심사를 하니까 저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준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기업들은 사실 10년 동안 적자 나도 계속 키워가는 사업부들도 있고 그것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완전 대박이 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10년 정도 뒤에 10년 동안 매출 하나도 없다가 또 1년 만에 1,000억씩 뭐 이렇게 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산업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 이 제도를 좀 한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정의도 또 다들 또 각자 좀 다르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보고요. 업력에 대한 고려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투자를 받으신 게 있다면 뭐 조건들을 지금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가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항목의 일정한 예를 들면 뭐 1조 원을 어느 영역에 보증해 준다고 할 때 일률적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일정 포션은 이런 잠재력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나의 틀로 좀 봤던 것 같은데 바이오나 방산이나 이렇게 좀 크게 로봇이나 이런 분야들은 좀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업종별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을 좀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부 장관이 안 오셨는데 정책시장이 이게 지금 중소기업부가 이런
그 시스템 설계에 권한이 별로 없죠. 주로는 다른 부처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두 기관이 이제 보증은 산업부가 각각입니다. 각각이. 금융위가 신보하고 이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부가 감독하는데 기준도 중소벤처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잡는 그래요? 게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투자 이렇게 10년 그렇게 그 이익이 안 나고 그런 데는 사실은 이제 투자가 더 적합하긴 하죠. 근데 보증은 이제 일종의 대출 비슷하게 되는데 보증 기술 보증도 이렇게 투자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 또 연구해 네, 보시죠. 중소기업의 혁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지역 추첨함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 코스의 나철균 대표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벤처캐피탈 자금의 목적성에 맞는 지역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또한 대통령님과 좀 인연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래요? 이런 부분 반갑더라고요. 취임을 하시고 둘째 날인데 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충남 보령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머드 화장품을 전 세계에 많이 팔으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떨리는데요. 네, 제 보령 머드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두고 보령 머드를 가지고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자는 전 세계 하나뿐이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간에 있는 사해바다라는 사해, 거기서 취재되는 사해 머드가 2조 원의 시장으로 독점적인 글로벌 머드 시장을 다 먹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에서 승리해서 저희가 보령 머드가 K 머드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보령에 더 많은 또 전 세계 보령을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엄청 떨리네요. 그 회사하고 상품명이 뭐예요? BR 보령 머드의 약자를 따서 BR 머드입니다. BR 머드. 네. 오늘로서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는 위와 같이 제 고향이기도 한 우리 보령 머드를 보령을 인구 소멸 도시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글로벌 최고의 머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기업은 또 K뷰티 최초로 대기업도 하지 못했던 K뷰티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미국 내 100개 정도의 PX PX가 한국에 있는 PX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코스트코 정도 되는 게 하나의 PX입니다. 그곳에 100개 기지에 저희 12개 머드가 들어간 제품을 첫 수출을 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 전 오늘 두 가지 의견을 좀 준비했는데요. 축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첫째는 좀 마케팅에 대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 세계인들이 사해 머드, 데드시 머드는 아니지만 K 머드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K 머드를 수출하기 위한 마케팅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좀 해외 국빈이나 국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보령 머드 화장품을 선물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내일도 저희 광화문에도 조그맣게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BTS 공연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데도 좀 선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전 세계 보령 머드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벤처 투자 생태계에 대한 좀 보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벤처 투자라는 게 국가 자금을 활용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제가 많은 벤처 캐피탈을 만나봤지만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는 사실은 빠르게 엑시 가능하고 안전한 투자처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산업의 생태계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방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방 기업들에게 원활한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사장님 얘기를 꿈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방의 펀드를 40% 강제 할당하기로 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에 걸쳐서 작년에 저희가 4개 지역에 지역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요청들을 하셔서 그래요? 전국에서,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 그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 좀 참여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지방에 그 관련된 투자 자금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내려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꼭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 비중을 40% 하기로 했어요. 40%를 목표치로 정해서 가급적인 40%를 최소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이나 그 이전보다는 많이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런 자금을 받아서 꼭 보령을 최고의 머드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BR 머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 검증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차에 가지고 왔는데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꼭 써봐야 합니까? 아니면 보령 머드를 쓰면 하루 만에 피부가 달라질 거고요. 우리 김혜경 여사님의 피부도 10년을 젊어지실 겁니다. 우리 제가 사장님 피부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꼭 관계자분을 통해서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노하스의 박지수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강원도 정선과 충북 제천에서 네, 식품 제조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하스 대표 박지수입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이고요. 저희도 잠깐 회사 홍보를 하자면 저희 매출의 현재 80%가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수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는 썬리푸즈이고요. 국내에서는 온담백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은 냉동김밥, 냉동비빔밥 등 K푸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조 회사이고 현재 강원도 정선과 충북 제천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직원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도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나 또는 타 지역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어떤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담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모두 책임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산업단지 내에라도 의무적으로 공동기숙사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생활 환경 인프라를 마련을 해주시면 그만큼 근로자분들도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저희 기업도 좀 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강원도 정선 그리고 충북 제천입니다. 정선, 제천. 제천은 그래도 시인데 정선은 상당히 외진데군요. 네, 강원도 정선에서도 영월 근처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내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거리에서 직원들이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월 근처면 영월 단종 비빔밥 이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그 지방의 고용 지원 정책은 지금 정선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사실 그것도 꽤 도움이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들 추첨할 텐데요. 저도 공정하게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추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요. 혁신에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셔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까지 왔습니다.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지 못하면 문책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자유토론 시간도 가지도록 합니다. 네, 주식회사 리플라이 서동은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직장 내 분위기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건의사항을 사실 거기 5개를 적었는데요. 네, 그냥 빠르게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재활용하시다 보면은 너무 다른 재질들이 많아서 그거를 미생물이
불필요한 재질만 산화시키고 대부분의 재질을 고품질로 뭐 자동차나 가전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이제 공장을 사서 설비를 넣어서 양산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의사항 첫 번째는 이미 그 장관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를 직접 시작하면서 지금 10년 차고, 스타트업 인정 기간이 보통 7년 정도라서 사실 제가 다시 따져보니까 이제 그때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년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하드웨어나 제조나 뭐 생명화학 분야는 사실 너무 양산부터 또 막 설비를 위한 돈만 투자해도 막 1, 2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조금 다른 기업들도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기후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환경 기후 테크뿐만 아니라 사실 신기술을 만들려면은 이제 이 공장을 만드는 게 새로운 공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미 있던 거나 뭐 매출이 나거나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새로 만들어야 돼서 어떤 앞서서 매출을 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보증기관이나 뭐 은행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 신뢰도도 없고 매출도 없고 뭐 기술이랑 양상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뭐 한도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이게 보증 기준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그래도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적어도 기업에서는 수요자를 데리고 와서 뭐 LOI, 뭐 품질 충족 조건부의 그런 수요서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심사를 좀 공정하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평균적으로 200억에서 500억 정도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사실 기후 쪽이긴 한데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좀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유럽에서 새로 ERBR 규제로 이제 자동차에 2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많이 저희 회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쿼터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제가 남겨놓고 가겠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뽑혔던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4일제나 뭐 아니면 10to4 같은 건데, 이제 저도 창업 초기에는 막 14시간 하루에 그렇게 막 일하고 하루에 밥도 거의 안 먹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사실 좀 이게 전반적으로 산업 분위기나 제도적으로 좀 강제가 되어야만 이게 좀 될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모두 정신과 약도 드실 것 같고 수면제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다 같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우리 서동훈 대표님께서 4장을 넣어주셨어요. 이거 완벽한 불공정인. 네, 뽑힐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펜으로 비슷한 글씨체가 있어서 봤더니 우리 정치시장 말씀에 의하면 벌떼 입찰해야 되는 건데. 네, 플렉스의 장혜남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정부의 AI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HR 기반 AI 플랫폼 스타트업 플렉스 대표 장혜남입니다. 네, 저희는 기업의 사람과 조직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렵고 풀었을 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창업한 7년차 스타트업입니다. 200명이 넘는 팀원과 함께 3,000개가 넘는 유료 고객사들이 플렉스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국내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정책에서 완성차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PU 반도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자동차 엔진은 오직 성능으로 결정되는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결국 좋은 엔진 한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을 겁니다. 그에 반해 AI 서비스, 즉 완성차는 그 시장에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먼저 선점하느냐의 레이스 게임입니다. 한두 개 남는 엔진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공존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살아야 AI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당장 엔진을 수입해서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숙 장관님께서 서비스가 시장을 선점하면 사회의 OS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AI 전략위원회 한 위원께서 분석한 AI 재정 분포를 보면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나 엔진만 열심히 만들고 막상 그 엔진의 언제 완성차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우리 목표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의 3대 AI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엔진과 함께 AI 서비스 시장도 3강이 아닌 적어도 10강에는 진입시켜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나눠먹기식의 소액의 바우처, 지원금, 투자금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AI 서비스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승법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가, 정부가 직접 차기 AI 서비스 유니콘들의 최대 고객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고객이 되어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청와대가 국내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중기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꼭 도입해 주십시오. 물론 플렉스를 도입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예. 그 강력한 레퍼런스 하나면 우리 AI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열어나갈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렉스는 현재 기업가치 5천억이 넘어선 차기 유니콘으로 기업가치 1조 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AI 엔진 서비스 기업이 아닌 AI 서비스 기업으로서는 가장 먼저 1호 유니콘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정부에 진짜 필요로 하는 무기는 바로 이러한 명확한 지원책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하면 불합리한 사람 되는 거예요? 비실용적인 사람들이 잘 챙겨주세요. 네, 더 깊은 말씀은 한성숙 장관님과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선 주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의견 주시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요. 이제 앞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명 창업, 딥테크 발명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인으로는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올해의 발명왕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CES 혁신상을 6년 동안 12개 수상하여 세계에서 저희의 혁신성을 충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창업 14년이 다 되어가는 기업인데요. 제대로 된 시리즈 투자를 전혀 받지 못했고 그렇게 어렵게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13년, 14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술을 믿고 함께 해준 세계 최고의 연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90여 명의 엔젤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거는 정부의 R&D 자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VC들의 모태 펀드도 다 정부에서 출자가 되지만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연수가 많아진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은 관리가 불편해지고 혜택이 줄어들고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발명 창업은 첫째로 그 새로운 걸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을 스타트업이 하겠다라는 거, 여기서도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VC 투자를 거의 받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정부 R&D 자금은 저희의 기술력과 특허와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3년을 버티면서 이 기술을 개발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렇게 정부 R&D 자금을 받아서 연명하는 스타트업을 좀비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나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지 왜 그걸 못 받느냐. 근데 발명 창업,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이 카테고리는 기존의 분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AI OS 시대가 왔을 때 AI의 브레인 말고
AI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 음성 입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10년 전,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 5, 6년 전부터 준비해서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AI 프론티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존재하는 사업들, 존재하는 산업들,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산업들의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명 기반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접근들은 쉽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7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더 기회가 가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감점이나 아니면 초기 기업들의 가점을 줘서 경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개발 기회를 얻기 위해서 RFP를 열심히 써냈고, 뭐 대기업에서도 저희를 추천해줘서 저희 RFP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RFP가 실제로 나오지 않은 이런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들, 예상되는 것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서 기회를 못 잡거든요. 그런 자유 주제들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 같은 발명 기반의 새로운 접근을 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근면하게 스마트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적인 접근, 이런 발명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명 창업 같은 특수한 영역에는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감점을 하더라도 기회를 줘라. 네. 앞으로는 좀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게. 네. 네,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여기 우리 제 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부대변인 엄청 공정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전에서 배터리 기술로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리베스트의 대표이사 김주성입니다. 저희 리베스트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 연결되면서 AI 반도체, 드론 방산 분야에 꼭 필요한 그런 실리콘 음극을 가진 고용량,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글로컬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녔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대전에서 스타트업으로 카이스트로 내려와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대전에서 창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느낀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관점에서의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토양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개천에서 용닭이 좀 어려운, 좀 작을 밭에서 이제 거목이 자라기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게 좋은 토양이 자라고 지방에도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면 지방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용인하고 거목 같은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에서도 이제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방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인데요. 이 방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기차나 ESS, IT 배터리랑은 다르게 이런 방산이나 드론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이제서 좀 열리고 있는 그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장비들이 캐펙스 투자가 좀 겹치기도 할 텐데요. 이 캐펙스 투자 겹치는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그 대기업들과 경쟁되지 않도록 하나의 그 장벽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던진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말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히려 죄송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시장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3사가 있고 중견 허리급은 사실 다 외국에 인수나 합병이 되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남아서 세계 시장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대기업 제품하고 그리고 FTA 혜택을 받은 좀 외국산 배터리들이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치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발언하시는 분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서두 빼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다음부터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한 끝나버렸어요, 분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여기 이제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재단법인 경청이라는 그 기술 탈취가 당했을 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가 있었을 때 이제 중소기업을 좀 공익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느끼는 거는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지만 그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요즘에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방위 사업 관련한 기술 침해 이제 피해를 입은 그 기업이 2심을 다 패소하고 사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심을 패소하셨지만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 이제 방위 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체결한 그 계약에서는 기술 자료 대가가 원가 내역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그 뭐 체계 개발을 했을 때는 그 기술 자료 대가가 원가 내역에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상대방 변호사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 상대방 변호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변호사님 방위 사업 관련된 소송을 안 해보셨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기술 소송만 하고 방위 사업은 안 해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방위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는 간접 노무비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1차로 좀 놀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금 막 상생영역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을 보면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게 돼 있고 또 기술 자료 대가도 반드시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방위 사업에는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 대가가 조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표준 계약을 마련을 해서 실제 기술 자료가 됐을 때 그 기술 자료 대가를 좀 잘 반영이 돼서 우리가 좀 억울하게 이런 기술을 좀 그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피해 기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산정을 할 때 앞에 기업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이 손익접근법이랑 시장접근법이랑 조금만 네네네 원가계산법이 그렇게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잠재적 미래 가치를 조금 해주는 실물 옵션 접근법도 저희가 미국 사례를 좀 공부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문서로 좀 내보세요.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서면 의견서 자리에 비치해 드렸습니다. 꼭 작성해서 나가실 때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 꼼꼼히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별로 안 한 데가 있으면 한두 번만 더 하세요. 여기 가운데는 많이 하셨고요. 많이 했고 저 뒤에 오른쪽에 안 한 것 같아요. 저기 맨 끝에 그 안에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컬러풀하고 예쁜 생활용품 만드는 리빙 크리에이터 대표 성원중이라고 합니다. 그 한류나 K-드라마, K-컨텐츠가 인기가 참 많은데요. 뭐 K-데몬 헌터스만 봐도 그 안에 라면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열풍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뷰티의 그 영향력들이 뷰티에만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식품이나 패션 같은 데 많지만 저희가 하는 리빙 같은 업체는 정말 뷰티나 패션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인데 드라마 이런 데서 집에 살림이나 요리, 잠자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연예인이 연관된 부분을 활용해서 해외에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블럭이 한 분만 하고
이제 끝나시죠. 저기 끝에요? 그러면 맨 뒤에 앉으신 그 안경 쓰신 분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누보는 완효성 코팅 비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그린 바이오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매출을 1,000억 정도로 했고요. 수출액을 한 27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마 중반쯤 되면은 국민성장펀드가 아마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첨단 전략 산업 위주로 조금 재편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비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첨단 전략 산업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런 쪽으로만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관련된 부처에서 이런 부분 꼭 이 산업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정부의 관심이 또 시장의 관심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이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하신 말씀 진짜 많으시죠? 우리 장관님 간담회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게 많은 거죠. 네, 많이 하는데 또 워낙 많은 숫자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그러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인지를 못해서 중복되게 얘기하는 것도 꽤 많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정책 중에서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실 현장에 느끼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리도 나름은 수집해서 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또 문제 지적하는 것 중에 불가피한 거 이런 것들은 또 뭐 약간의 교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가 계속 청와대든 각 부처든 한 얘기의 핵심은 하여튼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 특히 이제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언제나 공급자 중심의 주는 쪽 생각, 또 주는 쪽의 입장이 유리한 그런 생각이 좀 경도되어 있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편하게, 어떻게 하면 문책을 좀 덜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덜 의심받으면서 원만하게 일을 할까? 이렇게 이제 가면 온갖 구멍들이 생기는 거죠. 현장에서 보면 이 불합리한 결과도 많고 형식적 심사에 따른 부당한 결과, 결론적으로 부당한 결과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어쨌든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나 제안을 좀 많이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부처 중에서 중기부 장관께서 가장 열심히 어쨌든 접촉하고 고민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기업으로 성장을 대체적으로 원하게 될 텐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통상국가로서 세계 시장을 최대한 확장해야 된다. 소위 경제 영토를 최대한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외 공간들을 지금부터는 외교는 기본으로 하되 이제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만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제외 기관들이 민간 또는 민관 또는 관 조직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걸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통합 관리하자. 정보권 공유도 좀 하고 기왕 가능하면 공간도 좀 같이 쓰고 업무도 공유하고 이렇게 관련 기관 간의 연계성을 좀 강화하라고 지시도 해놓은 상태고 좀 계속 좀 추진해가고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출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각종의 무슨 방법들 아까 말 제시도 많이 하셨는데 그 써놓은 것 말고도 많죠. 네. 어쨌든 각종의 지원 협업 방법들을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업하시다 보면 정부가 이것만 해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꽤 있죠. 근데 그 소통 통로를 최대한 저희도 확보해 볼 테니까요.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아무 데나 던져놓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검토하고 또 바꿀 건 바꾸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900만 개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사업체를 한 부처에서 관리하다시피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헝클어진 머리 같다고 한 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일에 치여서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야말로 생존, 한계 기업의 생존을 목숨을 부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제는. 가능하면은 좀 전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서 좀 성장할 수 있게 새싹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부는 열려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각 부처들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의견 많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이런 기회 만드시고요. 이제는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야 이건 꼭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런 부분 많으실 텐데 써서 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다 검토해서 회신도 해드리고 정책에 반영도 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